네, 안녕하세요. 놀이 심리 상담사 2급 과정. 네, 오늘은 놀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넘어가라. 네, 놀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학문을 정리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놀이의 암흑기입니다. 네. 암흑기라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놀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뭐 별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인식됐던 시대가 있다가 그게 점점점 놀이라는 가치들이 발견되면서 교육이라는 매체하고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심리학, 사회학에서 아동학에서 놀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막 여러 가지 지침서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요. 발달적 관점에서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과 놀이가 만나면서 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선 치료적 효과까지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현재 놀이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놀이는 빈둥거리는 것, 쓸데없는 것,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로크가 아동은 백지 상태에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부모에 의해서 뭔가 교육하고 뭔가 질서를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관념대로 사람들이 살아갔고, 이제 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받아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17세기와 18세기 서양입니다. 우리 동양 조선시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동양 쪽 역사를 덜 공부해서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교육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놀이라는 거에 가치를 교육적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루소라는 철학자가 에밀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라는 서적을 발표하면서 그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놀이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놀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오히려 아동으로서 인정받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부모들은 최소한의 감독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독일의 프레벨은 놀이와 학업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지금 현재 유치원 체계인 놀이학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요. 이탈리아 몬테소리는 가정에서 놀이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육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놀이의 어떤 교육적인 발견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프레벨과 몬테소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학습지 형식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이제 고 학자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놀이가 중요하다. 논다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놀이가 산업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19세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주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놀이라는 것이 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특징들은 순수하고 놀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교육에 있는 분들에서 어떤 육아와 관련된 서적들이 막 출판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장난감을 막 생산해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연히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시대 흐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성인의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놀이의 흐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 흐름으로 보면 이제 놀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이라는 것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어떤 아동들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고서 아동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미스는 이제 놀이 정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스미스는 유아가 가장놀이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변형이 인지능력과 유아의 상징적 변형을 촉진하여 지적 유통성을 촉진시키며 상징적 변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확산이나 연합을 촉구하는데 적응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놀이정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 스미스가 말한 걸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 자체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지고요. 인지발달이라는 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지적 융통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트레이닝이 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놀이의 특징들이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다 보면 막 어지럽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확산적 사고, 한 가지 놀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참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어떤 하나의 놀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 접근을 하다가 그 재료 중에서 자신만이 표현하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하나의 수렴적 사고를 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들의 놀이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의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네. 뭐 벌써 끝났네요. 그거 제가 빼먹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놀이의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심리상담에서도 놀이라는 것이 절대적? 아동이라면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거고 그것이 심리상담이라는 방법에서 그리고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 PPT를 여기까지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 역사와 놀이치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